이제 토론회 이거 나오셔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을 펴셨는데 뭐 핵심적으로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검찰, 경찰 이런 그 수사기관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공수처나 그 1차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때 공수처만 만들어지면은 모두 네. 검찰 개혁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이제 문을 열어 보니까 공수처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1년에 200억씩 그 네. 국가 예산을 까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어요. 전 공수처는 사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게 처음에 생각하고는 완전 반대일 게 이게 정말 공수처 무시무시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 강론과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그 공수처법을 만들거나 수사권 조정 그 관련 법을 만들 때도 그런 거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당연히 예상을 네. 못했겠죠. 야 이거는 우리가 최고의 개혁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개혁 1호로 했는데 처참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검찰 개혁 법안 그 4개 법안을 보니까 네. 이것은 엉성해도 너무 엉성해서 도저히 이거는 그 실무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마침 오늘 그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검찰개혁 관련해서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기사를 봤는데 저는 그거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개혁 문제, 특히 검찰을 해체하고 폐지한다는 문제는 네. 길게는 130년, 그다음에 짧게는 77년 동안 그 유지돼 왔던 우리나라 그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 전까지 이 뭐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 뭐 1년 후에 이걸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표적 수사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표적입법 아닙니까? 표적기법이죠. 예. 네. 왜 표적입법이라 그러냐? 표적 수사가 왜 나쁩니까? 이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그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증거, 그다음에 채택하고 싶은 증거만 믿고서 결국 가서 이제 표적 수사가 문제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법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고요. 저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일단 만들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고치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니에요. 네. 막상 그 범죄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형사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고 좀 두렵기도 한 게 문재인 정부 때에도 사실 검찰 개혁을 주장하게 된 가장 큰 동인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비롯한 일종의 한풀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나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고 희생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반작용으로서의 이렇게 개혁이라는 이름의 보복이 더 셀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같은 네. 지금같이 그 계속 그 여러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한국 형사소송법 학회 같은 데가 네. 제일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번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됐다고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네. 그걸 무시하고 뭐 추석까지 뭐 마무리하겠다, 뭐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그 민주당에 대한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네. 그런 수사가 아니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저는 특정 정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걸 갖다 신중하게 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특정 구체적인 사건하고 연관이 돼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공소 취소 대통령 사건 네. 공소 취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네, 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공소 취소
수사할 게 아니라 관련자들도 수사해야 된다. 네. 이거는 그 사건에서 증언한 어떤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뭐 네, 유동규 네, 씨라든지 아니면 나아가 수사한 검사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여당이 지금 만드는 그 검찰개혁, 검찰 폐지 법안이 실현이 되고 한다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런 수사들을 맘대로 지휘해서 보니까 그래 그 유동규는 허위 진술했네, 검찰이 사건 조작했네 이런 결론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말 무시무시하다 네. 그런 생각. 더군다나 그런 의도까지 드러낸 상황에서는 네. 의도까지 드러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모양의 국가수사위원회 컨트롤 네. 타워를 만들고 중구시청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도 지금 상상이 안 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3자가 네. 특히 이제 그 수사 대상인 수사 대상 본인이 네. 이 수사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수사가 잘 됐냐 못 됐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평가는 이제 그 수사 지휘권을 갖춘 검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고등검찰청이 통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수사받는 당사자,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어떤 그 괴물처럼 탄생한 그런 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통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국가수사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뭐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네. 법조인이 아닌 사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현재 법안대로 하면은 총 11명 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 4명, 네. 그다음에 국회 지명 4명 뭐 이러는데 국회 지명 당연히 네. 그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 추천하는 그렇죠. 뭐 그러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그 과반수를 훨씬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그렇죠. 그것도 시민 사회 단체 출신이 그 위원으로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네. 우리나라의 그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뭐 한때 이게 저 그 사법 개혁 뭐 얘기 나오면서 법원 개혁 얘기 나오면서 그 대법관 30명 증원 네. 여기다 거기다가 박범계 의원이 한술 더 떠가지고 비법조인 대법관 하면서 네. 김어준 대법관 네, 얘기 네. 나왔었는데 네. 그럼 김어준 검찰총장, 김어준 국수위원장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유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네. 자꾸 이제 그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그거는 너무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네. 그 우리 헌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헌법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 그다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거,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민 주권주의라는 게 네.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네, 국민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쵸. 네. 아니 그리고 이쪽의 국민과 국민이고 우리 쪽은 네.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합니다만은 그 국민의 의사라는 게 너무나 이제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이 왜곡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이게 국민 주권주의 이름으로 법원 압박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죠. 저도 네. 그 뭐 몇 차례 이제 신문 칼럼을 통해서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네. 이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숫자를 늘려가지고 그 헌재나 아니면 사법부를 장악한 사례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그렇죠. 많은 나라의 사례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네. 연임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이제 뉴딜 법안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예. 대법원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계속 내고 이러니까 연방 대법원 재조직 법안이라는 걸 네. 내 가지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당시 그 압도적인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네. 그다음에 연방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게 정말 예, 법조인의 그게- 양심이네요. 저는 정말. 그것을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마음만 먹으면 네.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집권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었는데 그때 자제를 했던
그 미국의 민주주의 모습을 그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대법관 직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 뭐 주식도 아니고 사실 물타기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10대 2로 난 것을 갖다가 만약에 30명을 늘리게 되면은 네. 10대 2가 아니라 10대 20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령달병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채워놓는다 그러면은 네. 결국 그런 식의 판결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 헝가리나 터키나 요 최근에 등장한 그 권위주의 정부의 공통점이 전부 사법부 장악, 그다음에 그렇죠. 사법부 장악을 통한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스티븐 레비츠키 같은 사람이 썼던 민주주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다 이 사례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이게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 네네. 그거를 이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건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네네. 네. 네. 이후에 그- 그 잘못된 제도 개혁으로 인한 사례 네, 우리나라에서 네. 요 최근에 네. 제가 지난달 6월 12일인가요? 그때 그 보도됐던 사건인데 네. 그 지금 그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지금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혐의 유무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그렇죠. 사실상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단계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건데 네.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모두 16건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2억 뇌물을 받고 네. 내가 다 무마해 줄게라고 했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검찰 형사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그 양 기자님 혹시 강남 경찰서 수사과의 경찰관 수사관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세요? 뭐 많겠죠. 몇 명이나 되나? 예, 저도 안 세봤는데 네. 거기 뭐 4, 50명 내지 한 5, 60명 이상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사과장이 네. 수사과장조차도 그 수사과에서 돌아가는 사건을 전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네. 검찰에 송치가 되면 전부 형사부 검사들이 다 사건을 배당받아 가지고 형사부 검사들이 각 강남 경찰서 수사관들이 이 수사했던 그 사건들을 전부 배당받아서 다 살펴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바로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이전에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던 제도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사권 조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경우고 저는 절대로 경찰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극히 일부의 경찰관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을 무마시키는 뇌물을 받고 무마시키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 검찰에서 그런 사례는 나는 많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 통제의 분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가능성들을 그 사전에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그게 어떤 다른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이제 이분한테 들은 얘기니까는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직접 경험이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경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의뢰인 사건을 갖다가 가서 뭐 입회해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수사하는 이제 경찰이 자기 아들의 어떤 뭐 무슨 법률적인 문제, 소송 문제를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의견서도 써줬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특수 강도인데 죄명이 예를 네, 들어서 네. 특수가 떨어져 나갔더래요. 그런 그러니까 일이 그게 있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서 네. 이게 사실 기소하고 뭐 이런 권한보다 어떻게 보면은 봐주고 네. 그 소위 말해서 말아먹는 그 권한이 엄청나구나. 네, 그거 말아먹을 수 있는 권한은 네. 특수부 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경찰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모든 수사는 투명해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는 2중 3중으로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대검찰청에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형사부 검사들이 경찰 수사에서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깨름한 게 없는지 항상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수사 지휘를 통해서 네. 이거를 감시를 했는데 그런 장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네. 그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네. 그 검찰 개혁이 제가 잘못됐다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음, 문제가 됐던 검찰의 특수수사는 네. 전체 사건의 1~2%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뭐 숫자는 안 세봤지만은 네. 물론 중요성으로 따지면 더 많을 텐데 네. 건수로 따지면 적어도 1%도 안 될 겁니다. 건수로 따지면. 그러면 나머지 99% 이상의 형사부 사건은 네. 아주 잘 돌아갔고 매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제도였던 거예요. 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 1~2%의 특수수사에 대한 문제를 잘 도려내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네. 나머지 99%잘 작동되던 그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과연 맞냐?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갈 거냐?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뭐 이를테면 교통사고 사건 이거 경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경찰은 사건 많아갖고 치여서 처리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막 불기소 불송치 되더라도 뭐 이거 이의 신청 이 제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그러고 지금 또 문제가 우리나라의 제일로 사법 불신을 대표하는 용어가 네. 유전 무죄, 유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러면은 결국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네. 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간도 많이 끌고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네. 당하고도 그냥 그 억울함을 사귀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옛날에는 그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은 검사한테 진정서를 내 가지고 제가 지금 경찰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런 사건을 좀 조사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조사해 주면 좋은데 이 부분을 조사를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바뀌었습니다. 등등 진정서가 옵니다. 그러면은 진정서를 그 부본을 보관을 하고 한 분은 이제 경찰에 내려 보내면서 이런 진정서가 들어왔으니 수사 좀 잘 챙겨 보세요라고 하면은 경찰이 함부로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가 직접 그 진정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진정서 낸 당사자를 불러서 이런 진정서 내셨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지조사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진정서를 냈는데 이 얘기 맞냐 그러면 상대방한테 또 반론의 기회도 주고 이러면서 사건을 해결해 왔었어요. 변호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의 신청 하나 하고 뭐 하려고 그래도 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 검찰 개혁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더 복잡하고 힘들어진 제도가 지금 악화가 됐는데 네. 지금 이 정부가 하겠다는 검찰 개혁 내지 검찰 폐지가 이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네. 뭐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뭐 그렇게 지금 되는 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또 특히 저는 그 법무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법무부 외에는 저는 형사부만 근무했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이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일선 수사 경찰들 너무나 고생해요. 그리고 요즘은 좀 낫습니다만 옛날에는 수사 파트에 있으면은 경찰에서 승진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무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다 출세하는 코스였고 수사는 사실상 뭐 깊이 부서까지는 아니라도 최고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새는 아예 깊이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고참 수사관들이 전부 다 수사권 조정 이후 그 파출소로 전출을 희망한다든지 해서 다 빠져나가고 네. 이제 신참 수사관들이 와서 그 모든 부담을 다 지는 그런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이제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고생하는 일선 수사관들의 목소리를 얼만큼 듣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형사부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검찰과 경찰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이게 검찰이 더 똑똑해서 뭐 경찰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사 지휘 제도라는 게. 예,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 그러면 프랑스 경찰이나 그다음에 독일 경찰은 뭐 무능하고 못나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역할 분담이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는 일부 경찰에서는 너무 그걸 갖다가 왜 우리가 그 상하관계로 그렇죠. 지휘를 받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느끼기에도 일선에서 막 고생하고 그렇게 수사하고 맨날 민원인 상대하고 조사하고 이런 경찰보다 오히려 무슨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수사구조 개혁 이런 거 담당하고 네, 네. 이런 분들이 좋은 자리 가잖아요. 네, 네. 검찰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찰도 네. 저도 이제 저 프랑스 유학 다녀온 다음에 이제 법무부 근무를 시작해서 네. 법무부에 몇 차례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직이나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나 이제 그 흔히 이제 기획 검사라고 하는 이제 법무부 대검 검사들 이런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다 그 승진이나 그 인사에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거고 고생했던 그 형사부 검사들은 사실상 인사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정상화되려고 그러면 특수부 검사들이 더 우대받고 혜택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고생하는 이 형사부 검사들이 적어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다 인사에서 혜택을 받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저는 검찰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특검 돌아가는 거 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특검에 정말 각 지검지청의 에이스들 다 모였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제 수사성과 정권이 원하는 수사성과 내면 또 그 인사로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너무나 뻔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일선 우리 현재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렇죠. 검사들이 얼마나 어떤 그 자괴감 뭐 그런 것들을 느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침 이제 특검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수사기관이 모두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 네. 경찰, 특검, 상설특검, 특사경 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개 되죠. 그러네요. 예.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요? 예. 이런 나라가 없고 네. 예를 들면 수사청이 여러 개는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 미국 같으면은 FBI, 그다음에 마약 수사청 DEA 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영미식으로 이제 수사기관을 쪼개는 거고 그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사청이 있어도 거기는 다 사법 경찰이고 그 위에 상위에 그 검사가 다 지휘하는 구조로 다 일원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등한 수사기관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조선에는 있었어요. 조선에는 형조, 의금부, 포도청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나라 그 지금 이 형사사법이 조선의 형사사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네요. 하고 재밌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지난번에 네. 정말 대통령 서로 체포하려고 경쟁을 벌였던 네. 그게 사실 조선시대에도 그런 예, 조선에도 어떤 책을 보니까 조선에도 네. 포도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이 틀렸고 네. 그다음에 형조에서 수사하는 대상이 틀렸고 의금부에서 수사하는 대상이 다 틀렸대요.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 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 수사 대상 따로 있고 맞습니다. 검찰 수사 죄명 따로 있고 경찰 네, 수사 네. 죄명 따로 있고 지금 네, 그런 네. 시기네요. 네. 근데 그때는 이런 혼란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연히 혼란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준 열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 열사가 그 당시 그 구한 말에 평리원 검사였어. 이준 열사가 맞아요. 최초의 검사였습니다. 검사라고. 검사였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법부라고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죠. 네. 근데 이준 열사가 그 법부에 그 김낙헌이라는 사람을 수사를 했어요. 그 이제 일종의 직권남용 같은 건데 네. 그랬더니 그 법부에서 오히려 당시 이준 검사죠. 이준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상관 무슨 상관을 수사했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로 시내에 종로 거리에 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집결을 해가지고 이 도대체 이제 이 조선의 형사사법 제도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준 열사가 그 체포가 되고
뭐 곤장 몇 대를 선고받았다 그러던가 하여튼 진짜? 예예 그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벌금 얼마 네네 맞습니다. 공장 맞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네. 고종이 네. 너무 이제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그걸 갖다가 뭐 적당히 처리한 다음에 헤이그 밀사로 파견했다는 얘기가 도면회 교수의 한국 형사재판 제도사라는 책에 나오는 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무슨 약간 호주 대사 파견 생각나는데 네네.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헤이그 밀사라는 게 네네. 시끄러운 국면을 피해서 네. 해외로 굉장히 재밌는 이렇게,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네. 그때처럼 그러면 국수본에서 이제 중수청을 수사하고 네. 중수청에서 또 국수본을 수사하고 또 이제 공수처에서 국수본이나 중수청을 수사하고 네. 이런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조선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그렇네요, 그런 진짜. 장면을 목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경찰 압수수색하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뭐 저 국가수사위원회 만들면은 이제 네. 서로 그렇게 끽소리도 못하게 네. 잡음 없이 다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그 강력한 기구가 있었는데도 네. 경찰에서 돌아가는 거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물며 행정위원회 일개 행정위원회에 불과한 위원회에서 네. 우리나라 경찰이 13만이거든요. 네. 13만인데 그 중에 아마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 경찰은 한 20% 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중이 그렇게 적나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경찰, 사법경찰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내란죄 수사 때도 네. 그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갈 때 그때 뭐 경찰 기동대 뭐 특공대를 투입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경찰에서 그걸 접었거든요. 접은 이유가 네. 그 기동대나 여기는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입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네. 한 20%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우리 13만 중에서 20%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만 6천 명 정도?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만 6천 명을 국가수사위원회나 위원회 하나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통제받지 않는 경찰이 되는 문제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도 왠지 우리가 공수처 처음에 생각했던 공수처하고 달리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네.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처음에 서두에 제가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결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수부가 옛날에는 내부적인 그래도 좀 자제도 하고 이랬는데 특히 이제 윤석열 한동훈 그 이제 팀에서 너무 과도하게 수사권을 갖다가 휘둘렀던 그런 부작용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우려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사실 그 사건이 제일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에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 그때 칼럼도 썼었는데 이를테면 그런 것도 기소 제목에 들어갔다면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네. 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형사사법 절차와 촉진법이라고 해서 자기 친구 사건 판결문 찾아준 거 네. 그것도 형사사법 절차와 촉진법 위반이라고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싶더라고요. 글쎄요, 그때 네. 저도 뭐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현직 법관이 100여 명 이상 맞아요.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 사건이 현직 법관들을 100여 명 이상씩 불러서 조사할 사건이었나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제 검찰의 특수수사라는 것은 다이버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뭐 도미 한 마리를 잡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네. 근데 막상 다이버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도미가 아니라 뭐 광어, 도다리 온갖 잡어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잡아야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욕심이 다 안 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범죄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그 검사가 범죄를 갖다가 수사하는 사람인데 광어 도다리는 범죄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도 뭐 작살로 찍어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도 있고 그쵸. 그 반대로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사를 그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휘두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표로 한 도미를 만약에 못 잡으면 조용히 나와야지 이 그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더 지나쳐가지고 그 광어 도다리 잡어는 좀 물론이고 거기에 뭐 네. 피라미까지 전부 싹쓸이로 저인망으로 싹 쓸어야 된다라고 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게 과연 수사기관이 이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1급 청전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본인이 이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법에 딱 그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요까지만 잡자. 예를 들면 뭐 상위 한 20%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 좀 뭐 불문에 붙인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런 것까지 과연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그 어떤 정책적 내지는 철학적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범죄화해가지고 네. 그렇게 맞아 다이빙 하세요. 저는 사실 다이빙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군요. 너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다이빙은 안 하는데 광어는 잡아야지 그래서 약간 네, 그런 네. 피라미는 좀 너무했고 네. 광어는 좀 욕심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이제 특검의 네. 부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사팀에서는 네. 물론 광어 도다리 우리가 목표로 한 다른 범죄가 분명히 보이지만 이것까지는 수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수사팀에서는 이제 도미하고 광어까지만 이제 잡았다 쳐요. 근데 특검이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수사 기록을 열어보니까 아니 여기 도다리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놀래미도 왔다 갔다 하고 우럭도 진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거 봐주기 수사냐 축소 은폐 수사 아니야 맞아요. 라고 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그 처음에 수사 주체의 결정에 저는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도 어쨌든 죄한 거 아니야라고 털기 시작하면 네. 정말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법의 실효성하고도 그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 국민이 다 전과자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형사사법의 과잉이 되는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수사기관이 엄청난 수사권이라는 무기로 우리 국민들을 탈탈 털 수 있는 네.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게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형사사법의 방향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특검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 작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희망식으로 그물을 쳐놓고 네. 과거의 수사도 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도이치 불기소 이거 제대로 됐는지 보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특검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 제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네. 적어도 제가 아까 그 조은석 특검 예를 들면서 네.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좀 그다음에 합리적인 선에서 좀 그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처럼 된다. 그래서 네. 저도 저도 사실은 참 네. 조심스러운 게 저는 그 이제 주로 기획 파트 이제 법무부에서 저는 3번 근무하고 또 그 대사관 근무도 하고 또 이랬기 때문에 제가 수사를 안 해본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네. 제가 제가 이제 국정농단 사건도 변호를 했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제가 변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좀 충격적인 그 수사 현실을 지금 목격을 하면서 제가 강력한 검찰 개혁주의자가 된 것도 변호사 10년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죠. 그거 네네. 한번 좀 보시고 마무리를 제가 좀 하시죠. 네. 제가 네.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만요. 네네. 네네. 저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가 지금 지금 보시는 자료가 뭐냐면 유럽 평야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본부가 있는 유럽 평야라는 국제 기구입니다. 거기에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 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법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회원국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서로 이제 회원국끼리 서로 리뷰하고 뭐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각 나라 제도를 사법 제도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아, 네. 여기 보면 회원국 46개국 중에서 to conduct or supervise investigation 하는 나라가 41개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가 다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46개국 중에서 41개국. 그 다음에 when necessary to request investigation measures from the judge. 그래서 또 그 판사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판사 요청했을 때 수사하는 경우도 이제 39.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 자료는 유럽 네. 평의회 쪽에서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우리나라 검찰이 뭐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이런 괴물 검찰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 46개국을 네네. 기준으로 해서 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네,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비교한 네. 그런 그 지표가 지금 저렇게 나와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저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저기에서는 정기적으로 저를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면서 인구 10만 명당 검사가 몇 명이냐, 네. 그다음에 검사의 월급이 얼마냐, 그다음에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와 검사를 어떻게 선발하냐, 그리고 특히 이제 법원 같으면은 1심 평균 사건 그 종결되는 기간이 얼마냐 네. 이런 걸 갖다가 다 측정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법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건가, 네. 특히 한정된 사법 자원으로 어떻게 최고의 그 효과를 거두는 형사사법이 될 것인가, 사법이 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이번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서 전혀 저런 자료가 참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좀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견제 세력의 존재가 중요한 게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야당이 거의 이렇게 존재감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좀 아쉬웠던 게 그 국민의힘에서 왜 저런 자료를 갖다가 제가 그 발제문 같은 데서도 저런 자료를 다 소개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그때 청문회 자리에서도 네. 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되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하되 저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하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거의 선진국 수준이 됐는 선진국 수준까지 이제 이렇게 나라가 올라왔는데 적어도 국가의 수준에 걸맞는 좀 쪽팔리지 않는 검찰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팔리지 않은 검찰 개혁. 네, 사실 네. 검찰 개혁 이 제도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생소하실 텐데 사실 이게 우리의 그 개개인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당장에 어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얼마나 쉽게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분인데 70년 형사사법을 하루아침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뜯어고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제도적인 대안도 오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기 나름대로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어떻게 마치기 들으시는지. 전에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형사사법은 좋은 형사사법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형사사법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와야 되고 특히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속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범죄 피해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가 최선의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사법, 그다음에 인간적인 사법, 또 이제 현대화된 사법, 그리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그 형사사법 개혁,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건가에 대해서 너무나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거든요. 국가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검찰 제도는 과거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유지되고
적은 비용으로 잘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 틀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틀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없애겠다, 네. 해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드골 대통령이 얘기했던 과거 유산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 제대로 된 형사사법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정파적이어서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설계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기회가 되면은 이런 정말 깊이 있는 말씀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